나는 근본 바란 것이 세상에서 건달이로 살길 바랐던 겁니다. 건달이 최영국이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농담이 아니고 정말 그냥 화로가에서 할 얘기고 서로 밥이라도 나누면서 서로 하는 얘기지. 강연회 형식으로 하는 얘기는 저는 학교에서 될 수 있으면 훈화도 잘 안 합니다. 그냥 졸업식이라든지 입학식이라든지 그런 개학식 이럴 때 잠시 그저 인사말만 한마디 하고, 왜 훈화를 안 하냐 하면 제가 말을 잘 못하기도 하지만 나부터가 남의 말을 그 사람의 말로 듣지를 잘 못한다는 걸 알거든요. 공자님 같이 남의 말 잘 듣는 사람도 60이 되니까 겨우 남의 말을 그 사람의 말로 곧잘 알아듣겠더라고 한 게 실감이 납니다. 난 지금 81살 귀가 붙는데도 내 말로 자꾸 알아듣지 그 사람의 말로 잘 못 알아듣는 걸 제가 늘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훈화라는 게 얼마나 참 힘있기가 어려워요. 그 사람 말로 우리가 못 알아듣기 때문이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 사람의 말로 듣는 그런 공부와 연습가를 잘 하면 우리가 잘 배우는 사람이 될 텐데 어떻게 그게 잘 안 돼요. 정지양 선생님 같은 분도 평생 교단에 서 계셨지만 같이 공부했던 그 제자라고 되어 있는 분들이 내가 별로 잘 못 가르치기도 했겠지만 그 양반들이 위선 그나마라도 내 말을 저거 말로 알아들어 놓으니까 더 딱하게 된 경우를 많이 느끼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혹시 보셨다면 정운현 선생이 굉장히 영민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지문을 쓴 거하고 내 말 인용해 놓은 거하고 같은 말로 알고 당신은 쓰고 있는데 사실은 지문은 내 말이 아니고 당신의 말로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냐 네 말이 훨씬 낫다 내 말보다는. 참말이야 네 말이 더 낫다. 정운현 선생이 사회과학 공부한 사람이 돼가지고 내 얘기를 전부 다 사회과학 한 사람의 말로 다 바꿔놓은 거야. 듣기도 그렇게 들었고. 나는 사회과학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인문학적으로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조금 아이고 이렇구나. 정운현 형 같은 사람도 내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어디 가서 얘기한다는 거 참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물론 내가 다 읽지도 않고 몇 군데 봤습니다. 정말 제가 책을 대가리부터 끝까지 읽는 성질이 전혀 게을러 빠져가지고 안 됩니다. 개 물어먹듯이 여기 좀 있고 여기 좀 있고 여기 좀 아이고 나 무식하래 하고 관두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대구 같은 데서 이런 노무현 재단이 있는 것도 희한하고 여기 모여온 분들도 다 삐딱한 대구 사람들로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가는 꼴을 보실 텐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정치적 가치가 정말 인간의 가치 중에서 참 상당히 중심적에서는 좀 거리가 있는 가치인데 지배자의 가치지 그거 우리한테 정치적 가치가 중요하지 않는데 우리가 꼼짝을 못하고 그 지배를 당하고 사회까지 멀어지고 원수까지 지고 그건 이 근래 동그라파 무너지고 소비에트 무너질 때 꼬라지 봐도 그렇고 다들 그냥 멀쩡하게 한 나라로 다 원수지고 전부 그 모양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훈련을 근대 군주들이 잘 시켜놨으면 한 300~400년, 400~500년 사이에 몽땅 정치적 가치가 제일 긴박한 가치가 돼가지고 자꾸 원수로 시켜집니다. 의견 다르면 원수지기가 쉽긴 쉽지만 딴 거보다는 정치적 가치 때문에 더 쉽게 원수되거든요. 그럴수록 우리가 정치적 가치 때문에 원수 안 지도록 좀 훈련 정말 서로 마음들 나눌 수 있는 방법부터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장 교수님 바쁘실 텐데 일부러 청한 게 저는 대구 사람으로 대구 안 산 지가 너무 오래입니다. 1945년에 해방돼 가지고 호열자 당하다가
올라가기는 46년에 올라갔지만 저 거진 대구 시내 못 살고 시골로 왔다 갔다 하다가 벌자 바람에 극하다가 바로 46년 올라갔거든요. 그 다음에 피난생활 여기 와서 한 3년 한 거 말고는 대구를 들리기만 하지 살진 않으니까 어린 소년, 유년 이때 대구 사람이지 600년 대구 사람이라 그래도 막상 저 자신은 대구에 너무 오래 안 살아서 이 지역에 어둡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친구가 꽤 쭉 연속해서 고등학교 1학년 한 학기까지 있었으니까 대구에 있었는데도 정말 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서울서 만난 사람만 연속이 되지 내가 대구 있을 때 친한 사람들 원래 대구에 우리 가족하고 친한 사람들 되게 다 멀어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사실이. 대구에서 이제 앞으로도 사실 것 같고 대구에서 정년까지 하셨으니까 정지창 선생께서 나하고 같이 좀 얘기를 나누시면서 젊으실 때부터 서로 봤거든요. 여기 아마 친하게 지는 건 여기 교수 오신 다음일 겁니다. 예, 서울서는 아니고 학교 동문입니다. 횟수만 좀 차이가 나지. 자, 여러분들이 제일 듣고 싶어 하는 얘기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좀 욕을 굉장히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훈화를 안 하는 이유도 욕 나올까 봐도 훈화를 안 합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하다 보면 어느 틈에 욕이 나와버려가지고 학생들한테 대단히 반교사적인 그런 게 심해가지고 선생님들하고도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단지 나는 여러분들이 좀 물어봐 주길 제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안 물어보신다면 정 선생님한테 좀 물어봐 달라고 할 판인데 정말 체면 보지 말고 괜히 자기가 바보스럽게 보이든 내가 바보꼴에 대답을 하든 간에 정말 묻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끼리 제일 가까워지는 길인데 사람들이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한 2, 3일 되면 한 3일쯤 되면 온전하면 가까워집니다. 안 그러면 술 먹어가지고 술이 한 서너 잔도 넘어서서 대잔으로 들어갈 때쯤 되면 좀 쉽게 말을 하죠. 묻는 소리도 말고 하죠. 안 그러면 뭔가 우리들은 서로 뭐 형편 살펴주는지 상대방을 봐주는지 자기를 보호하려고 참 고치 속에 들어있는지 소라 껍질 속에 있는지 우리가 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저는 원래 조금 뻔뻔합니다. 사람만 만나면 신나가지고 떠들기 시작합니다. 키도 좀 애한데 목소리만 커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기분도 없고 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조금 지나면 어느 틈에 나발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세월도 정말 이전 참 며칠 안 있으면 정말 세월호 사건도 금방 코앞에 있고 난 뭔지 몰랐지만 무슨 뭐 돈 뭐 물어주는 거 주고 뭐 그런 소리 한 바람에 더구나 우리 마음 상하게 한 모양인데 어떤 슬픔도 슬픔의 아픔은 잊어야 됩니다. 슬픔 자체는 우리들을 그렇게 해롭게 안 합니다. 아무리 슬픔이 고달프고 아파도 아픔은 시간 지나가면 그래도 좀 나아집니다. 또 잘하면 아픔만은 나무가지가 꺾어지면 진물이 나와서 메꿔지듯이 사람의 슬픔의 아픔은 그런 대로 확실히 생명은 치유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슬픔 자체를 우리는 자꾸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슬픔 자체가 원수처럼 느끼는데 안 그렇습니다. 슬픔으로 인한 그 아픔이 왼수 같고 못 견디는 거지 슬픔은 우리한테 꽤나 훌륭한 밤에 식물도 잘 때 자란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도 잘 때 자라듯이 낮과 밤 같은 관계지 슬픔 자체는 절대로 추운 겨울이나 뜨거운 열 같진 않습니다. 밤과 낮 같습니다. 슬픔은. 분명히 슬픔은 우리들로 하여금 또 풍요롭게 해주는 점이 있습니다. 그 아픔 때문에 더 자극이 되겠죠. 그러나 아픔은 우리의 생명력 가지고도 잘 못 견딥니다. 슬픔하고 슬픔의 아픔은 제발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픔은 어떻게든지 치유하도록 멀리하도록 있도록 특히 그분들 당사자분들 그 주변의 분들 우리 민족 전부가
그 슬픔에서 오는 아픔까지 그렇게 아파가지고는 견디질 못합니다. 슬픔을 잊자가 아니고 슬픔의 아픔만은 묻어야 됩니다. 슬픔은 우리가 늘 지니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들의 삶의 깊이일 겁니다. 우리가 슬픔 없이 과연 깊어지겠습니까?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가장 슬픈 죽음을 애도하는 것은 코끼리 하나가 확실하게 인식하는 듯하다고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침판지나 고리라만 해도 코끼리만큼은 죽음에 대해서 잘 깊이 있게는 뭔가 각성되지 않고 있는 우리 현재까지의 동물 심리학자들의 관찰 결과거든요. 그럼 사람이 된 소희연이 결국 삶에 절망적으로 느끼는 그 죽음 앞에서 아마 인간들의 사고력이 이만큼 깊어지고 넓어졌을 겁니다. 그 교묘한 모든 이치도 죽음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했다고까지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슬픔이 가져다준 우리들을 풍요하게 하는 힘이죠. 삶 자체가 물론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러나 슬픔이라는 그런 현상, 그런 자극, 그런 일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깊어지는가. 너무 슬픔을 두려워하거나 슬픔을 너무 불안해할 것은 아닙니다. 죽음도 슬픔이고 여러 가지 괴멸, 파멸, 이별, 전부 슬픔은 천지입니다. 그 힘든 걸 통해 가지고 우리들의 삶이 살찌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슬픔이 우리를 상하게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 아픔은 정말 우리를 못 견디게 합니다. 아픔하고 슬픔하고 구별할 수 있으면 우리들한테 조금 도움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바닥까지, 인생의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엄살할 수는 없지만 굶었다든가 형의 자살이라든가 우리 가족이 전부 파괴될 지경에까지 갔던 걸 못 잊고 있는 걸 보면 저도 상당한 바닥을 헤매긴 헤맨 겁니다. 그것도 또 한 차례만이 아니고 아버지가 안 계셨던 어느 기간, 또 6.25 전쟁으로 인한 기간, 그 후에 전쟁은 끝났는데 또 들어닥친 것들, 대학교 다닐 때까지도 시래기 군들, 시래기 중들, 사실은 좀도둑들하고 같이 땅굴방에서 한 2년 같이 아무 관계는 없지만 같은 구역 안에 있었던 거. 그리고 억지로 친구들이랑 이제 철학가에 모인 친구들이 선배도 후배도 동기도 다 편모 혹은 편부 과정이 많았고 전혀 아버지 어머니 없이 있는 그런 친구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그 후에 더구나 탄광 갔을 때 그렇게 많은 자유당 시절에 전과자들만 하나 가득 있는 집단, 마치 전과자만 모아놓은 것처럼 감옥사 안에 있는 직장이 아닌데 탄광에는 그 먼 원격지에는 그렇게 전과자들만 있어요. 식구가 근처에 와 있는 사람도 그지는 없어요. 그 지역 사람 말고는 전부 혼자들 와 있어요. 그진 식구들한테도 외면당한 사람들이죠.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조금씩 벌이가 되기 시작하니까 식구들이 다 옵니다. 그러면서 전과자 비율도 확 떨어져요. 그런 거를 이제 처음에는 아주 전적으로 가 있지는 않았으니까 슬쩍슬쩍 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상황 자체가 상당히 안 좋았지만 그렇게 극한적인 상황은 별로 오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거나 저러거나 하네 확률 높은 그냥 어느 중간치들이 결국 제가 알 수 있는 세계죠. 그러나 좋은 쪽, 부자 쪽으로는 아주 극한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학교 학벌만 해도 썩은 서울대 같은 아청꾼만 전적으로 나오는 거기 댕겨봤고 친구들 맨 대학 교수고 맨 유학 가서 박사도 하고 내 자식들부터만 해도 유학을 어쨌든 세 놈씩이나 가보고 또 며느리까지 유학 가가지고 박사까지 해가지고 오고 했으니까 뭐 지식 쪽에서도 극한 위로 올라간 패거리죠.
또 돈도 뭐 그만큼 패거리로 그 패거리에 끼워박고 우쪽으로는 극한도 조금 아는 치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도 이미 젊은 날 아직 40세기 전에 대개 지나간 얘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저한테 궁금한 거를 기왕 뭐 신문에도 뭐 글 쓰고 주절거렸고 거짓말 하도 적극적으로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중이니까 말씀을 좀 물어봐 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선생님 좀 앉아서 하시죠. 힘드신데. 아마 보는 분들이 좀 대화하시죠. 이렇게 거의 하얀 선생님께 말씀하시니까.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뭐랄까요.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좀 말씀하셨는데, 요점은 그렇습니다. 선생님 아주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 그거는 사실 이미 나온 두 권의 책에 어느 정도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김주환 기자가 쓴 풍우나 최행국이라는 책도 있고요. 또 정은현 선생이 쓴 맛이 사는 맛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최 선생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살아온 내력, 그다음에 이분이 어떤 일을 겪고 뭐 제목을 풍운하다고 했으니까 뭔가 파란 곡절이 많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파란 곡절에 관한 얘기. 또 이채 선생님이 독특한 어떤 인생 철학이랄까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쭉 여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세세한 내용들은 책을 보시면 제일 잘 아실 수가 있을 거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궁금하신 점 특히 오늘 이제 주제가 청춘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제가 보기에도 좀 아직 젊은 분들이 많은데 이 젊은 분들이 머리 허연 저희 두 사람한테 선생님한테 특히 여쭤보고 싶은 말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질문해 주시면 이제 활발하게 얘기가 진행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최 측에서 하실 말씀 좀 있는 것 같이 제가 가끔 했는데 좀 말씀하실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냥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마당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형식을 갖다가 보통 요즘 토크 콘서트라고 그러잖아요. 또 이런 거 아마 익숙치가 않으실 겁니다. 선생님께서도 아마 이런 게 익숙치가 않으실 거고. 근데 저는 이 최 선생님을 뵌 지가 이제 꽤 오래되는데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마주하는 건 처음입니다. 이게 어색해요. 저도 선생님도 어색하고. 주로 저희가 뭐냐면 막걸리잔 앞에 놓고 서로 지금 이만큼이 격이 없이 떠들고 그저 선생님 말씀하시면 저희 듣고 나중에 이두재가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해왔거든요. 우리 전통적인 이야기 방식이죠. 근데 요즘 이제 서양식이 토크 콘서트라고 생겨가지고 이게 좀 사람을 어색하게 만드는데 또 요 비슷한 게 또 무슨 뭐랄까요. 저도 이제 진행을 하라니까 제가 좀 곤혹스러운 게 보통 이제 우리의 대통령 기자회견이니 무슨 주요 인사들 기자회견하는 거 이제 텔레비전에 보지 않습니까? 그럼 기자나 누가 이제 질문을 하면 청중 질문하면 대답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눈치챘는지 모르지만 되게 미리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 청와대 기자회견도 보니까 심지어는 질문하는 기자가 질문할 내용도 미리 전달해서 또 대통령이 답변할 내용도 미리 다 이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그냥 그 대본대로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 새로운 얘기가 나오는가 보다 하지만 사실은 이미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질문과 대답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생동감이 없지 않습니까? 또 생동감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국민의 가슴 속에 와닿는 어떤 감동이나 이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런 식의 죽어있는 이야기 마당이죠. 오늘 저희가 추구하려는 건 그런 건 아니고 아무 격이 없이 짜임새 없이 그냥 이렇게 좀 생동감 있게 서로 주고받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역할이 뭐냐면 선생님 이제 저는 많이 이렇게 겪어봤습니다만 말씀하시라면 하루 저녁 내내 말씀하십니다. 쉬지 않고. 천의무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걸리는 게 없어요. 이런 얘기했다, 저런 얘기했다가 상상력이 그냥 무한대로 질주하고 여러분들이 놀라실 거예요. 이 젊은 분들보다도 더 뭐랄까요. 그런 상상력이 그냥 파격적이고
거침이 없단 말이죠. 근데 그 선생님의 그 말길이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약간 좀 말길을 이렇게 좀 길을 트여가면서 어떨 때는 좀 제가 좀 이렇게 뭐랄까 브레이크도 좀 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약간 숨 돌릴 그런 순간을 좀 마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려서 제가 나온 겁니다. 제가 뭐 다른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선생님 오늘 여기 동성아톨이라는 데 처음 와보셨죠? 저는 사실은 이런 장소가 있는 거 몰랐습니다. 예, 그렇죠. 옛날엔 없었어요. 저기 송죽국장 근처라 그래서 송죽국장과 자유국장과 대구국장이 그쪽으로 있었는데 여기 전기회사가 이 근처 좀 전기상해가 있었던 자리쯤 아닐까라고 짐작이 가는데 이게 한 50년 전에 가까운 기억이거든요. 이게 벌써 30 되기 전에 대학교 끝나고 난 다음에 좀 몇 분 왔다 갔다 거기부터 쭉 뜸해가지고 별로 못 와봤어요. 이런 장소가 아주 훌륭하게 있는데 진짜 노무현 재단 긴장하셔야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못 모았습니까? 내가 시시한 사람이긴 하지만 이게 사람 모으는 매력은 있어야 됩니다. 이거부터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청춘들이라는 거는 지금은 50살까지도 청춘입니다. 장가 안 가고 혼자 살고 시집 안 가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50대까지는 시집갈 생각하고 장가 갈 생각을 하거든요. 청춘입니다. 분명히. 한 번도 결혼 안 해본 사람들이 50대까지는 그래도 결혼하거니 하고 희망 갖습니다. 60 넘으면 좀 힘들어하죠. 다 청춘인데 20대만 청춘이 아닙니다 지금. 선생님 근데 여기 분발하십시오. 예, 선생님 오늘 저 많이 오신 겁니다. 대구에서 사실은 노무현 재단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놀라워요. 예. 그리고 여기가 정말 놀랍습니다. 난 깜짝 놀라서 그래도 있긴 있구나. 동성 아트홀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예술영화 아트홀. 예술영화만 주로 상영을 해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영화를 이제 좋은 영화를 상영을 하는데 관객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이고. 저도 이제 여기 몇 번 드나들었는데 요즘에 여러분이 잘 아는 원앙소리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일반 영화관에서는 그때 그 상영을 안 했을 때죠. 그 배급 관계 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상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입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저도 와서 봤는데 그때 제가 봤을 때 오늘 온 것보다 사람이 더 적었어요. 근데 그렇지만은 그 영화가 얼마나 좋던지, 예? 저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이렇게 왔는데, 뭐 옆에 있는 분들 다 눈물 흘리면서, 참 좋은 영화다. 감동하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사람이 많이 북적대는 장소는 아니지만, 뭔가 뜻깊은 그런 영화, 또 뜻깊은 행사가 열리는 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때 원앙소리 봤을 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참 놀라운 소리예요. 원앙소리라는 게 그게 봉화가 소 늙은 소 키우던 명감탱이 얘기인데 그 원앙소리 같은 거를 그렇게 적게 보러 왔다는 게 아니 이제 그 외에는 입소문이 나가지고 그때 이제 사람들이 왔죠. 대구가 비문화적인 정도가 아니고 반문화적인 도시로 된 증거입니다. 서울은 터져나갔어요 한동안. 처음에는 여기도 적게 왔는데 나중에는 많이 왔어요. 그다음에 일반 상영관에서도 상영을 하고 근데 초기에는 사람들이 별로 안 왔어요. 그러니까 뭐 오늘 처음이니까 이 정도고 다음에는 아마 더 많이 아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말에서 퍼졌을 줄 아는데 원앙소리란 말이 아무도 그 말이 어떤 말이 원앙된지를 모르길래 우령소리가 경상도 사람들이 복모음 발음이 시원찮아가지고 우는 복모음으로 가고 령이라는 복모음은 낭으로 바뀌고 그게 우령소리입니다. 소방울 소리라는 소리가 유식한지 않으라고 꼭 정지라 그러고 대구 말에 아주 한자 말 천지입니다. 애호박을 꼭 난개라 그러고 남과가 난개가 된 겁니다. 지금부터 대구에서도 안 씁니다. 서울 관리들이 그 쫄제 동까지도 서울서 따라오니까 관찰사가 서울 말 때문에 한자 말 써야만 양반 부스레기 노릇하는가 해가지고 여기 대구만 유난히 한자 말이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령소리라고 유식하게 부르는 걸 시골에서 흉내내다 보니까 그게 원앙소리가 된 거거든요.
그 국문학자도 한 놈도 그 말 안 해. 방송에서도 안 팔아먹어. 그러니까 한 놈도 국어학 공부를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국문학의 신문학 비조는 이완용이 비서 실장이라고 할까, 비서해 먹은 인지인가 하는 그 왼수 덩어리가 그게 신소설에 그 거짓말입니다. 딴 놈 얼마든지 있어요. 일부러 친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뿐입니까? 기석영이 종두법을 처음 실시했다고 그 생 거짓말입니다. 이 김동문 선생님 와 계십니다. 두 분님이 바로 이미 청나라 때 들어와가지고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석영 선생님 편지 써서 물어보고 하는 편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 김동문 선생님한테 그 복사를 좀 달라고 늘 있는데, 사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서 사진 들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진 들어왔단 말은 상업사진이 얘기인데, 상자 군용 떨어서 현상하고 하는 사진은 뭐 이미 오래들 해본 거니까. 낙원극장 자리에 연극인 김복진 선생의 신랑인 정 선생이 시작한 것이 청나라 북경 가서 배워가지고 와서 시작한 겁니다. 마일링 당연히 저 유독군 같은 사람들이 다 청나라에서 다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그때 이미 연안박 유독군 그 시절에 이미 바이올린 켰고, 한두 가지를 거짓말을 해야죠. 뭐든지 일본에 의해서 개화된 것처럼 거짓말하는 걸 그 전문인들이 동문학을 하셨지만 하여튼 이 교수 양반들이 게을러가지고들 아직도 거짓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는 전혀 학자 아닙니다. 정말 학자 아닙니다. 풍운하도 과한 말입니다. 그저 건다리 정도라고 제목을 붙였어야 됐는데 책 팔아먹으려고 아주 풍운하라고. 저도 좀 반격을 가하겠습니다. 선생님 저 책 보니까 그 영화를 안 보신 것처럼 보이는데 영화도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럼요. 그거 보니까 그 저 포레스트 검프도 보셨고, 뭐 죽은 시인의 사회 그것도 보셨고, 또 보니까 스필버그 감독 영화도 꽤 보신가? 많이 봤어요, 스필버그. 그 악질적인 영화 굉장히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그 악질적인 영화라고 이제 단정을 내리셨다고, 스필버그 영화. 뭐 스필버그 영화는 물론 상업적이긴 하지만 재밌잖아요. 젊은 사람들 느끼기. 근데 선생님 그걸 악질적인 영화라고 정의를 내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거 상당히 심각한 얘기로 될 텐데요. 아마 50년 이내로 20세기 후반부나 21세기 전반부는 스필버그적 시대라고 아마 명명하는 놈들이 나올 겁니다. 정확히 계산을 하면 어떤 감성도, 어떤 감동이나 어떤 것도 계산에 의해서 조작될 수 있다. 공감이나 꼭 함께하는 그런 전제가 없이도 쥐어 짜낼 수 있다라는 수법은 스필버그가 제일 대표적으로 보이거든요. 나머지들은 전부 스필버그 베껴먹는 놈들입니다. 그것이 제일 특징으로 드러난 게 무슨 리스트죠? 유대인 신들러 리스트. 그거 아주 정확히 계산해가지고 아마 본인도 유대인일 겁니다. 그러나 그 자는 유대인의 그런 비극이나 그런 자유의 몸부림에 대한 공감 따위는 희쭉 웃으면서 돈으로 바꿔 먹어야 되니까, 영향력으로 바꿔 먹어야 되니까 오로지 성공과 돈을 위해서 그 사람은 계산하지, 그런 인간의 공감을 위해서 하는 인간이 아닌 것이 신들러 리스트로 상 딱 받아내는 거 보십시오. 돈벌이 하다가 그거 딱 계산해서 해내고, 그 후에도 계속 그 사람이 그진 실패한 게 없죠? 별로 없을 겁니다. 거의 뭐 흥행, 하여튼 어떻게든지 돈까지 버는 흥행 성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량의 돈을 써서 하는 건 꼭 그 사람이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정확한 계산으로 감탄, 감격, 공감 전부가 가능하다는 걸. 그러면 배우들과 연출인들과 각본 쓰는 사람들, 시 쓰는 사람들, 그게 특징이 드러나는 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많은 민요나 많은 동요나 특히 노동요 같은 경우에 어느 누가 계산해서 된 구절 한 구절도 없거든요. 그냥 나중에 의해서 그렇게 살이 깎이기도 하고 살이 붙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되는데, 시조차도
지금 어느 시 하나가 18세기, 19세기 시 중에 정말 쥐어짜 않은 목숨 내놓은 그런 노력 없이 쓰여진 19절 별로 없잖아요. 내가 그래서 시서는 친한 친구들한테만은 농담합니다. 내가 너희들하고 왜 친하냐? 시아들의 목매는 놈들하고. 미쳤냐? 내가 너희들하고 친하게. 사실 농담일 뿐더러 아니라 어느 틈에 이 시대가 그 아름다운 민요와는 전혀 다르게 대갈대기를 쥐어 짜내면서 그것도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대부분은 안 그러면 중고등학교 나와서 남한테 배워가지고 오만 노력을 다 해가지고 시 한 편을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시 한 권 전체에서 어느 시인이고 간에 덜컥덜컥합니다. 다 고르지도 않아요. 좋은 시, 안 좋은 시, 영 재미없는 시 들어가 있습니다. 얇은 시 한 권도 다 못 메꿉니다. 워낙 쥐어 짜낸 시들이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시시한 이 얘기를 느저하게 쓰는 소설을 좋아하지도 않고 잘 읽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는 그 사람들은 소설을 읽는 재미도 모릅니다. 그 시시하니까, 느저하니까. 그 느절함에 기가 질려가지고 그 시시해야만 되는, 느절해야만 되는 소설의 재미는, 산문의 재미는 전혀 못 느낍니다. 친한 시인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난 별로 재미없어 그럽니다. 쥐어 짜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야만 쉬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짓이라면 스필버그가 느절한 이 얘기를 그렇게 계산해냅니다. 나는 스필버그가 19세기 시와 20세기 시를 보면서 그 계산을 배운 것 같습니다. 사회과학 책에서 배운 게 아니고 시를 쓰는 수법에서 스필버그적인 계산법이 나옵니다. 남의 감격을, 감동을, 공감을 쥐어짜내는 수단을, 요것들을 지금 정치가들이 배웁니다. 엉성하게, 게을르게. 그래가지고 휘둘러 먹습니다. 바로 거기에 속은 희생자들이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경상도 일대인 것 같습니다. 박정희나 전두환이나 노태우가 제주도 없는데도 그 패거리들에 모여가지고 명박이까지 근해 옆에까지 전부 요것들이 그 계산해서 날조를 해내가지고 공감을 조작해내고 있는, 이거는 내가 어거지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안 그러면 대구나 경북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들이 이렇게 이상하게 변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 김성순 선생 같은 분이 정말 귀하고 정말 소중한 분으로 되셨습니다만은, 김성순 선생 젊을 때만 해도 주변에 쎄 빌었습니다. 김성순 선생,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뭐, 당장 그러실 겁니다. 이게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꼭 다 죽는 게 아닌데, 어느 틈에 이렇게 변한 겁니다. 다행히 김성순 선생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결국 농사 짓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견뎠고, 세속에서도 약간의 성공까지 하셨기 때문에 용케도 견디고 계시는 거죠. 나머지 사람은 우선 세속에 실패하고, 현실에서 의미도 없고, 황당하게 굴다가 더구나 끔찍하게 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박정희 교연에도 쎄 빌었습니다. 박정희는 우리보다 어떤 나이 많거든요. 1910년대에 태어난 사람 중에 엉망진창으로 살다 간 사람 많죠. 20년대 사람들도 엉터리 천지입니다. 대부분 난 욕해 이런 데 오는 사람으로 지금 이만큼이라도 있는 게 사실은 저로서는 좀 희한합니다. 대고 다 썩어문드러진 건 꼭은 아닌가 보다 싶습니다. 용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이런 거 견뎌내시는 게. 네. 이게 참,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은 이럴 게 없기 때문에 각성하는 것이 사는 길이니까 나는 민중이 각성하는 길이 쉽지 정치가들이 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업가가 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식인 교수들이나 교장들이나 좀 높은 사람들, 유리한 사람들이 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람 변하면 내버려야 되고 이뤄야 되거든. 조금은 내놔야 되거든. 내놓고 있는 놈들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무슨 교묘한 수단을 쓰더라도. 민중은 깨닫는 길만이 자기가 살 길이니까 민중 깨닫는 거 다 절망적으로 생각하시는데 민중이 깨닫기가 훨씬 용이합니다. 이럴 게 없습니다. 민중은.
깨닫는 길이 왜 얻는 길이고 사는 길인데 왜 안 깨달아요? 괜히 미리 급조가지고 헷갈리게 자꾸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 민중주의에 조금 깨달으면 요놈이 또 사기꾼이 되거든. 또 해먹거든. 계급 이월이란 말이 있습니다. 부자로 계급 이월하든 정치가로 계급 이월하든 아니면 지식인으로 매명하면서 이월하든 계급 이월만 해야 처먹고 말지만 그놈은 이미 민중이 아닙니다. 이미 엘리트입니다. 그놈들은. 나중에 지금 국민학교 6년, 중학교 9년, 고등학교 3년, 다 12년이면요. 얼마든지 깨우칩니다. 속인다고 해서 속을 수 없으면 12년인데 남은 답을 10년이면 된다는데 12년까지 하고 쉽게 속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능합니다.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조금만 분발해 주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일제 때 훈련 받았지, 이승만한테 훈련 받았지, 박정희한테, 전두환한테, 노태우한테 전부 훈련돼가지고 이 모양인 겁니다. 제발 마취에 치인 것처럼 된 거 조금만 생각하면 자기를 위해서 학교 선생님 그 지가 민주이지 무슨 수가 있습니까? 뭐 잃을 게 있습니까? 아무 잃을 거 없습니다. 지금 학생들하고 친한 선생도 안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 학교 좀 좋은 점은 분명합니다. 학생들하고 선생들이 확실히 친합니다. 예. 이사장이라는 압박자하고 정교조 선생하고 친합니다. 예. 그 정교조 선생이 다 사쿠라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정교조 선생만 친한 건 아니죠. 대한교육연합회 선생하고도 친합니다. 예. 그 대신에 친하긴 전에도 저 못난 새끼, 저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라는 소리는 나한테 가끔 들어야 됩니다. 친하니까 그런 걸 하죠. 예. 너부터 좀 공부하지 그래? 이러고선. 선생님, 저도 그 효암학원에 놀러 간 적이 있어서 몇 번 갔는데,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선생님 말씀대로 학생들이 보통 학교보다는 굉장히 즐거워하고 또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뭐 성적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애들이 학교에서 굉장히 즐겁게 공부하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또 하나는 학교 앞에 큰 바위에다가 여기 정훈 선생이 책 제목을 썼습니다만 쓴맛이 사는 맛 이런 구조를 새겨놨더라고요. 근데 우리 보통 학교에 무슨 뭐 교훈이 될 만한 구조를 많이 써놓잖아요. 뭐 청년의 꿈을 가져라 라든가 뭐 혹은 뭐 청년의 뭐 세계를 향해 도전하라든가 뭐 아니면 뭐 호연직을 가져라 뭐 이런 얘기 주로 좀 근사한 말들 써놨는데 최 선생님이 계신 그 학교에서는 이게 좀 색돌맞기도 하고 쓴맛이 사는 맛이다 이런 규제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최 선생님의 어떤 생각을 글로 이제 표현하신 거라고 이제 우리가 다 느낄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젊은 분들한테 선생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정기창 선생님보다는 여러분 중에서 누가 물어봐 주시는 게 제일 좋은데 같은 말도 하는 사람에 따라서 뜻이 다르기 때문에요. 연애하다가 남녀 간에 상대방한테 딱지 먹은 사람들은 절망적입니다. 아닌 채 해봤자. 근데 그 절망적인 건 금방 지나갑니다. 상처 딱지 남더라도 뭐 금방 지나간다고. 그러나 그때는 어떤 절망보다 더 심할 거리요. 연애에 딱지 먹은 사람들. 그러나 뭐 그보다 아픈 절망 쎄 빌었죠. 바로 연애 반했는데 짝사랑으로 되고 말았다든가 같이 살다가 이혼을 했다든가 죽었다든가 뭐 이런 등등 꼼짝 못하는 절망적인 사태들 지나고 나면 또 그럭저럭 지나가더라도 짝을 이었다고 해서 자살하는 사람까지 있잖아요. 딱지 먹었다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다 그 모양인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그렇게 딱지 먹어서 절망적인 데서 사람의 깊이가 생기는 건 틀림없거든. 그거 모르면 무슨 삶의 맛이 살아있다는 힘이 그만도 못해가지고야 삶이 기적일 수 없지요.
살아볼수록 삶은 기적입니다. 저는 얼마나 해망난이고 뭐 얼마나 경망하고 애가 못됐더랬는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 때는 사탄이 얼마나 귀했는지 꽤 나이 먹고서 해방되고야 사탄이 제 바로 있었는데 그때도 내 사탕 혼자 다 먹고 싶어서 난 한 입 빨게도 못했어요. 아까워가지고. 남의 건 내가 빨아먹으면서. 이게 실제였습니다. 사탕 한번 빨게도 못해. 제일 친한 놈 손 발발 들어가면서 한번 빨게 하고 그것도 얼른 빼내야 되는. 이게 사람의 상태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좀 책 읽는 덕에 뭐 정말 아버님 돌아오시고 이래서 책이 그렇게 참 나한테는 덕이 됐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열병 앓는 것이 여행과 같다고 하는 게 이게 하이네 말인가 그렇죠? 하이네입니까? 이제 그것도 기억도 없어. 저도 못 기억해요. 네. 아마 하이네 말 아니면 그게 될 거예요. 예. 이놈들 그 이태리 여행하는 거 독일 사람한테는 아주 유행한 중요한데 열병 앓고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여행을 해보나요? 그러니 몸이 약해가지고 열에 떠가지고 상상력이 있으면 여행가 같다고 할 만큼 사람은 뭐 열병처럼 그 절망으로 가는 그 슬픔을 당할 때 애인의 죽음이나 부모의 죽음이나 형제의 죽음이나 이것처럼 정말 내 형님이 자살한 덕에 형님 못같이 살아야 된다는 마음이 자꾸 들고 나도 따라 자살할까봐 우리 형님이 자살 안 했으면 내가 자살 위험이 많은 인간이었습니다. 이기적이고 경망하고 뭐 지멋대로인 등등 다 형님 자살 덕에 뭐 나는 자살하고는 완전히 정말 쓸모없어요. 형님께서 어떤 계기로 자살을? 지금도 모릅니다. 음혹한 시절이 돼가지고 형제고 부모한테고 실제 상황 얘기는 못하는 거니까 모릅니다. 모른다는 게 사실입니다. 진실인데 그 말한 내용으로 봐서는 이게 굉장히 수상쩍은 말이야. 1953년 7월 27일 날 낮이면은 휴전됐다고 방송돼서 다들 전쟁은 끝났구나 하고 후유할 때인데 다행이다 하는 분위기였지 절망적인 분위기가 아닌데 내 형 불과 나이 27인 사람이 이제는 우리는 영구군단이다 라고 우물 똑똑지 않게 좀 중얼거린 식으로 그러더니 뭐 똑똑히 그 말인지 몰랐지. 다들 다행으로 하니까 전쟁이 우선 끝났으니까 서로 워낙 심하게 죽였거든요. 휴전 그 회담 저희끼리 하는 동안에 막 계속 탈환하면서 자꾸 뺏기고 많이 죽을 텐데 대해서 다행이라는 게 전반적인 뭐 확실한 분위기였습니다. 전쟁이라도 우선 정전하니까. 정전이고 휴전이지 종전이 아닙니다. 근데 저녁 때쯤 아직 환한데 너는 나보다 어리니까 오래 살 거니까 어머니 할머니 모시고 잘 살아라. 이제 우리는 영구군단이다. 뭐 처음은 예사롭게 들었지. 분위기가 좀 안 좋더니 그런 소리를 나한테 따로 그렇게 해요. 그런가 보다 했죠. 그래가지고 날이 저물었는데 점점 표정이 안 좋아. 어두우니까 표정이 잘 안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더니 그 나가는데 아주 영 뭔가 느끼게끔 하여튼 이상하게 나가요. 아버지는 물론 그때 눈에 안 보였어요. 어머니 할머니 계시는데 어머니 할머니에 한고 대하는 것도 좀 뭔가 느낌이 있었는데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가는데 뭐 이상하길래 멋지가 않게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어딜 가? 분위기는 안 좋고 막 이런 식이지. 실제 왜 27세밖에 안 된 전쟁 바람에 학교는 졸업장을 못 받은 이미 전쟁 날 때 서울상대 4학년이고 럭비 선수고 여러 가지로 뭐 괜찮게 사는데 전쟁 중에는 학교는 안 다녔으니까. 단지 알 수 있는 건 1927년생의 대구 출신들의 대부분이 좀 좌익으로 월북한 패들도 많고 또 그 아닌 나머지는 전쟁 가서 죽은 패들이 많습니다.
6.25 전쟁 때도 쓸려가서 죽고. 그런 그 주변이 되게 그랬습니다. 대구 개성학교 졸업생이고 기독교 신자도 많고. 사람 사는 게 그때 파리 목숨처럼 죽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막상 자살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때입니다. 아무리 굶어 죽고 아무리 치욕을 당해도 살아야 된다는 분위기 때인데 이 양반이 휴전되는 날 그날 밤에 하여튼 강강의 투신 자살인데 원래 수영 선수예요. 개성학교 수영 선수여서 수영해서 좀처럼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건져보니까 물 먹으면 자동적으로 헤엄쳐 나올까봐 일부러 숨을 안 쉬고 물 안 먹으려고 입을 꽉 물고서는 일부러 빠져 죽은 게 확실해요. 옷 다 입고. 당연히 근데 높은 다리에서 떨어져야 죽을 텐데 높지도 않은 데서 그냥 빠져 죽은 거예요. 어거지로 빠져 죽은 거예요. 죽겠다고 하여튼 접시물이라도 코박고 죽으면 죽을 수 있는 의지가 있고 지식도 하는 거니까. 많은 스님들이 죽는 날 아는 게 그냥 숨 멎어서 가는 거니까. 수련하면 사람은 드디어 인간 의지의 최고 극치가 아마 지식일 겁니다. 숨 멎어서 돌아가시는 거. 기독교처럼 우리는 자살이라고 안 하고 지식해서 갔다 그러고 돌아간다고 그러고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저한테는 쓴맛에 사는 맛에 아마 처음 느끼기 시작했는데 이게 우리들 할머니들의 말씀이거든요. 시집살이 아주 고통스럽게 하고 산덕에 자기가 철들고 나이 먹고 사는 게 뭔지 좀 알겠다라는 말이거든요. 할머니들 말투예요. 저로서는 희한구절이지만. 예, 선생님 그 깊은 뜻이 그 배에 있는 걸 이제 오늘 알게 됐네요. 그리고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 선생님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는 저희도 이제 오랫동안 선생님하고 말씀 많이 들었는데 좋아하는 시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시가 너무 쥐어짜가지고 자연스러운 맛이 없어서 좀 싫어한다 이런 말씀도 오늘 하시고 또 소설은 그나마 이제 이런저런 얘기거리가 있으니까 그보다는 좀 아마 낫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몇 편의 소설도 아마 거론을 하시는데 여기 젊은 분들 계시니까 그래도 좀 선생님께서 한번 추천할 만한 그래요. 지금 나이 먹고 난 다음에 이제 글자가 안 보이니까 우리 김석순 선생님은 용케도 참 책을 또 열심히 잘 보시는데 이젠 시밖에는 보기도 힘들어요. 워낙 제가 이상하게 시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그렇게 강했어요. 괜히 남의 짧은 걸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하기도 싫고 해가지고 시를 모른다는 생각을 너무 강하게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도 시 배우고 할 때마다 선생님 물어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래버리고 말지 뭐라고 말하려고 노력 안 했고. 그러나 정말 나는 다행히 김수영이라는 친한 선배 양반으로 친구 대접을 해준 김수영 선생이 있어가지고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그 친하게 아주 김수영 선생이 자기가 우리 그 선생님 완전한 선생님 중고등학교 선생님 뻘인데 유교사학원 났을 때 이미 선생님 하신 양반이니까 내 선배들이 다 제자죠. 또 내가 담임 선생 한 양반하고 친해요. 내 담임은 김소영이고 그 양반은 김수영이고 1살 차이가 그래 두 사람이 같이 동경에 있을 땐 몰랐고 내 선생도 담임 선생도 시인이고 다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김소영 선생 내 담임도 자꾸 친구라고 하셨지만 김소영 선생은 아주 금방 친구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더구나 소설 쓰는 또 한남철이까지 있어가지고선 그 김소영 선생 시를 그런 대로 그냥 모르는 대로 그냥 좋게 생각을 했고 그러나 김소영 선생의 산문 쪽이 저한테는 더 귀하지 시는 난 잘 모르니까 충덕천 음사나 어쩌고 하는 그 옛날 민요가 있습니다. 그걸 풀이 눕는다 하는 그게 이제 그냥 가는 그 충덕천 음사나 그 시를 우리말로
생각해서 시를 쓰신 건데 그런 시는 뭐 좋게 확실하고 나머지 김소영 선생이 그 주지주의 시 흉내를 내신다고 난 느꼈는데 김기림이 흉내도 내고 또 예. 그 특히나 이현우라는 거지 시인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도 없는 이현우라고 시집도 결국은 못 나왔을 겁니다. 남의 글에서 조금씩 나올 때 내가 이현우하고 친했거든요. 이현우가 써놓은 노트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저속한 언어를 가지고 시를 썼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시를 아무도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안 쓸 때 그 뭡니까 불란서의 거지 시인으로 도둑질 하던 아니 도둑질까지 잘했던 비싼 물건 알아가지고 도둑질 시켰던 장준혜가 시인이야. 영화배우야. 장준혜라는 도둑놈 시인이 있습니다. 장준혜 맞죠? 영화배우도 그 비슷한 이름이 있어가지고 내가 헷갈렸는데 장준혜도 시는 그렇게 저속한 단어를 쓰진 않습니다. 제가 불어도 조금 배웠거든 어릴 때는. 그런데 이현우는 엄청나게 저속한 시를 써놨는데 유행가 가사보다 훨씬 더 저속한 단어만 썼는데 어느 날 보니까 김수영 선생은 이현우하고 나이 차이도 있고 해서 몰랐을 것 같은데 내가 본 적이 없어. 같이 본 적은 없는데 그런 저속한 단어 시를 써놓은 게 지금 전집에 있을 겁니다. 김수영 선생의 시집에는 전집 안 읽어봐서 몰라요. 이현우 시보다 형편없어. 뚝 떨어져요. 내가 암만 시를 몰라도. 김수영 선생은 대학을 다녔죠. 이현우는 막 가는 짓 하느라고 대학교 문전에도 안 가봤고 고등학교 겨우 국제중학교 졸업장 겨우 받았을 겁니다. 김말봉 선생의 의붓자식이죠. 제주로 가셨으니까. 이것들이 얼마나 김말봉 선생이 애를 먹였는지 지 입으로 그래요. 참 우리 계모님한테 아주 못된 짓 많이 했다고 미안해하고 부끄러워. 그래서 자유당 앞제비를 하길래 김말봉이라는 여자를 나는 아주 거지 취급을 하고 있었는데 또 개인적으로 또 자기 의붓자식한테는 저렇게 놀랍게 하는 데가 있었구나. 특히 지시인이나 소설계나 쓰고 뭐 유식하다 그러면 아주 못된 계모 노릇하거든요. 이현우가 참 이런 자리에서 이현우 이름이라도 어디서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인데요. 저속한 단어로 전혀 반사회적인 시구절을 그렇게 잘 쓴, 재주 있게 쓴 게 그만 사라진 게 아까운 경우입니다. 지금쯤 누가 그걸 붙였으면 엄청난 재밌는 노래말이 됐을 텐데. 그러니까 시에 관해서는 사실은 신경미도 친하고 민영이도 친하고 해도 왜 나는 박재삼이 시가 더 마음에 들고. 박재삼이. 박재삼이. 그 철다구니 없는 우리 박재삼이 형. 참 철다구니 없는 사람. 서정적인 시. 아주 눈치도 없고 왕창 눈치 없어요. 나 그렇게 눈치 없는 사람. 그 사람은 그렇게 쥐어짜는 시가 아니에요. 그렇죠. 저 딴 하나 쥐어짰지요. 워낙 철다구니 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쥐어짤 생각도 안 해. 이 실제입니다. 나보다 한두 살 많은데도 아주 철다구니 없어요. 애기 같아요, 정말. 구석이 먹고 살만 하지도 않았던 모양인데 아주 철이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젊은 사람들, 시인들이야 이제는 좋은 시인들 많잖아요. 정의성이도 있고. 난 이번에 지난 1월 2월달인가 2월 총가 중국 가가지고 정호성이가 인생은 나한테 술 한 잔도 안 받아줬다는 걸 안모란 친구가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북경에 있는 어느 노래방에 가서. 정호성이도 있죠. 안도현이도 있죠. 예. 지금은 우리나라 시인들이 그렇게 소설은 뭐 더 말할 게 없죠. 나는 여러분들한테 권정생 선생은 꼭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권정생이는 전집을 읽길 바랍니다. 그 사람한테는 글에 독이 안 묻어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읽으셔도 됩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글에 독 묻어 있습니다. 대표 선수, 이젠 죽어서 이런 말 하기도 미안해졌는데 이청준이 같은 그런 계산된 글에는 독이 하나 가득 묻어 있습니다. 그걸 상을 주고 그걸 좋다 그러고 딱한 일입니다.
독자를 멸치하고 계산으로 쓴 글 중에 하나입니다. 서편제 그 사람은 농촌의 거 우리 거 정말 혐오하던 사람이에요. 지식 가난한 것 때문에. 그 혐오가 보이는데 그 사람은 그래. 그리고 계산으로 서편제를 씁니다. 여러분들 계산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계산을 해서 무효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럽니다. 계산 자체는 힘이 있습니다. 분명히 감동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계산으로 그 짓 못하게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깨닫는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계산해서 글 안 쓸 뿐으로 믿고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시간이 한 시간 정도 됐는데 너무 오래 또 끌면은 그렇고 뭔가 좀 시간 봐가면서 이제 얘기를 나눠야 되길 텐데 오늘 이번에 이제 그 주최 측에서 이제 마련한 이 이야기 마당의 큰 주제가 여기 쓰여 있지만 세월호 1년 이 시대에 고한다 이런 이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마당을 마련한 그 계기가 바로 세월호 사건이라고 이제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월호 얘기를 잠깐 하면서 오늘 얘기를 좀 얘기 마당을 끝마치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격이 없는 좀 대화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 세월호 하면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너무 잘 아시고 지난 1년 동안 그 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통을 받았고 많은 슬픔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세월호의 비극이 과연 뭔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텐데 저로서는 우선 떠오르는 게 뭐냐면 400 몇 명이나 되는 학생들을 비롯한 승객들이 배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생방송으로 화면 속에서 그걸 지켜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고통이 정말 다른 어떤 죽음보다도 너무 우리한테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았던가.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211일 동안인가요? 구조자가 이렇게 쭉 했잖아요. 근데 선고를 하긴 하는데 결국 한 사람도 구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걸 지켜보는 우리의 안타까움 이런 것이 참 이렇게 증폭이 돼가지고 우리 가슴 속에 어떻게 씻어낼 수 없는 그런 응어리가 되고 슬픔으로 이제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역사상 보면은 수많은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유태인들도 수없이 많이 학살을 당하고 또 6.25 전후에서 우리도 수많은 분들이 참 억울하게 이제 보도연맹이라든가 양민 학살 사건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죽어갔지만은 이 세월호 사건처럼 그 죽어가는 현장을 우리가 직접 온 국민이 아니면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봤다는 거죠. 실시간으로 이런 일은 일찍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치유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깊은 슬픔과 아픔을 아직도 우리가 이제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께서도 살아오시면서 아까 말씀했지만 6, 7인 형님의 자살이라든가 온갖 그런 걸 다 겪으셨겠지만 아마 작년에 세월호 사건만큼 정말 가슴 아픈 그런 경험은 별로 흔치 않았으리라 생각하는데 선생님 소회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각도를 좀 바꿔봅시다. 내가 아는 대구 사람 소년기를 여기서 보냈고 청소년기에 후기까지 여기 있었기 때문에 더구나 6.25 전쟁 중에 방 한 칸이라도 내주고 마당이라도 내주고 실제 그랬습니다. 젊은 애가 방이 없어가지고 이리 뛰고 저러다가 저기 방 있다고 일부러 가봤더니 그 사람이 주인이야. 나 따라오라고 그러진 않고 저기 있다 그러고 하는데 하도 애가 방 없어가지고 해는 니은니은 타는데 어머니 할머니는 앉아있고 하니까 그 집주인이 일부러 그냥 돈 없는 것 같으니까 방생 못 받더라도 살으라는 뜻으로 저기 방이 있다고 그래서 가는 그게 실제 대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 인심 안 잃고 그렇게 못됐지도 않았는데도 자존심 때문에 말을 안 해가지고 일가친척 외가친 다 있는데 아주 혼났습니다. 전혀 남남끼리 그만해서 견뎠거든요. 밥을 실제로 자존심 때문에
9끼 굶고 그 다음날 아침 안 먹고 10끼 지난 다음에 학교에서 자빠졌어요. 막상 그 많은 사람이 굶을 때 나처럼 말 안 해가지고 굶어서 자빠지는 놈은 나밖에 없었어요. 그걸 업어갔는데 깨보니까 백남천이가 얻고 가고 있어. 하나님 무예인데. 내 친구가 혼자는 못 얻고 가겠으니까 저하고 국민학교 동창이니까 낙천이를 불러냈어. 공부 안 해도 견딜 수 있는 놈이니까. 그래가지고 집에 업으러 간다가 집으로 가야 또 굶는 판이니까 거짓말 했지. 야야야 깼다 이제 깼으니까 왜 그러냐 왜 가냐 밥 굶었단 말은 안 하고 그러면서 기생총약 먹었더니 어지러워서 그랬나 보구나. 왜 어떻게 된지를 몰랐으니까. 그래서 낙천이 집으로 가서 얻어먹었어요. 잘 간 거죠 결과는. 낙천이 집에서는 외삼촌이 고아원을 하고 있어요. 고아원 애들을 얼마나 이쁘게 잘 입혀놨는지 난 그 집 식구인 줄 다 알았어.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완전히 천당 같아. 막 꽃 같아. 애기들이 얼마나 잘 입고 있고 통통하게 살이 쪄 있는지. 정말 잘 얻어먹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낙천이네 집이 뭐 잘 살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식구가 많고 애들이 많고 뭐 전부 살쪄 있고 이쁘고 남자 할머니까 과원 아이들이 자기네 식구도 많아요. 외사촌하고 자기 형제만 해도 한 10명은 되긴 돼요. 그러나 뭐 얼마나 애기들이 많은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요, 다시 이 대국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배를 거둘 수 있는 온 세계의 회사들한테 자원하도록 연락해보고 그 돈을 모으고 그 사람들한테도 돈 비용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와서 배를 건질 거니까. 일본도 그 능력이 있고 중국도 조금 있을 겁니다. 여기 와 있는 미 해군들도 그 능력이 있고 일본 이쪽에 있는 해군들도 능력이 있을 겁니다. 건질 수 있는. 그 이외에도 불란서도 막강한 나라입니다. 그런 거 건질 수 있는. 이태리도 아주 훌륭한. 지중해에 있는 배 많이 건져먹는. 이 운동을 오히려 대구에서 시작을 하면 모금도 하고 그 회사들이 자원해서 기꺼이 나서주길 바라고. 또 러시아 사람들도 능력이 있습니다. 잠수함이 발달된 나라는 다 있습니다. 그 건질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아예 시작을 해봅시다. 건져라고 떠들 필요 없이. 저는 조선소도 했고 화물선도 2척이 있었습니다. 1000톤 넘는. 서해안에서 최초로 1000톤 넘는 철선을 진수한 회사는 인천에도 있지 않고 진남포에도 있지 않고 목포에도 있지 않습니다. 장항에서 남대쪽 내가 하던 회사가 1000톤 이상의 철선을 진수시켰습니다. 배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 사장을 했으니까. 그때까지 1968년서부터 73년까지 조선소를 했고 선박은 72년인가에 우리 주문으로 진술해가지고 71년인가 한일을 찌는 휘더 서비스에 아주 컨테이너 전용선이었습니다. 그 컨테이너 전용선이었기 때문에 딴 거는 뭐 잘 알지 못해도 적어도 해운법에서 그때까지의 상식은 하급 선창은 위기 시에는 일단 문을 잠그는 것이 규칙이고 법률입니다. 폭동 사태가 일어나서 완전히 다 괴멸할까봐, 공황적인 사태가 벌어질까봐 하급 선창은 문 잠그고 1급 손님, 2급 손님 나간 다음에야 하급 손님은 문을 엽니다. 폭동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이번에 그 말은 내가 물어본 한 번도 그 말이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법률이 아니고 그거는 배후에서의 선장의 책임하에서 그건 완전히 그건 폭동을 진압하기 위한 예방법입니다. 하급선 문을 잠궈야 하는 건. 학생들하고 같이 있었던 선생님들까지도 너무 길던 나머지 안 나왔다고 말하기에는 문을 잠궜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밖에서 말이죠. 그렇죠. 원래 밖에서 잠그는 게 의무입니다. 폭동 안 나게. 질서정연하게 퇴선하기 위해서 차례차례로 열어줘야 됩니다. 그냥 도망가라고 말 안 했을 분들은 그걸 안 열어줬을 수도 있는데 그런 응급조차 없다는 게 나는 수상합니다. 지금은
그 규칙이 바뀌었는지는 제가 모르죠. 그 다음 유병헌이 같은 그렇게 뛰어난 악마적 대구놈은 자살 잘 안 합니다. 자살 잘 안 해. 내가 대구놈에서 알아요. 내 그런 놈 친구 많아요. 절대로 자살 안 합니다. 또 살아남아서 또 해먹지. 또 기회를 기다리지. 찔깁니다. 대구가 덥고 추워서 찔깁니다. 네. 이거 전혀 말도 안 되게 그걸로 있는 걸 누가 그걸 믿어달라고 아무리 한들 믿을 수가 없는 걸. 그 집 식구들 왜 기자들이 그 주변 사람들 취재를 안 하는지 어떤 태도로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아는 이 집의 일가는 이강석이가 다 쏴주겠다. 이강석이라는 애가 자기 아버지 동생 특히 어머니 못 죽여요. 아주 마음 약한 아이예요. 얼마나 마음이 약해가지고 서울법대도 못 견디는 아이고 육군사관학교도 못 견디는 아이예요. 버티고 졸업하는 애가 못 돼요. 어딜 그걸 죽여요. 더구나 미국 유학생 당시에 61년 이 무렵에 60년 61년 이 무렵에 있던 학생들이 듣고 왔는데 이승만이가 곽영주를 시켜서 청와대 경찰서장, 경대 경찰서장을 시켜서 쏴주겠다라는 말을 강모라는 사람이 했다라고 그게 금방 들려왔거든요. 근데도 아직도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곽영주 따위가 그까지도 청와대 경찰서장인데 뭘 꼭 사형시킵니까? 청와대에 온 사람들에게 발포 명령했다는 죄로 곽영주를 사형을 시켰는데 곽영주가 지 마음대로 쏘지 못합니다. 일개경입니다. 비서실장도 있고 뭐 높은 사람 쎄 밀었어요. 어디다 대고 곽영주를 지 마음대로 쏴요. 그거 안 묻고 곽영주 사형이야. 따라서 박정희가 이승만 패거리를 자기 패로 만들기 위해서 걱정거리 하나를 없애줬다라고 의심 안 할 도리가 없습니다. 곽영주 사형 깡이 안 되는 놈을 사형을 시켰습니다. 이러고 그냥 기자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광고장사 앞제비지 절대로 언론인 아닙니다. 많은 방송국의 보도국 기자, 많은 신문사의 기자, 광고장사들의 앞제비 놈들이지 언론인은 아닙니다. 그 싸움 안 하는 한. 심지어 경향신문이나 한겨레 신문은 안 그렇다고 하지만 이들도 그 싸움 안 하면 게을러 빠졌거나 광고장사 앞제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월호 이 얘기할 때 문제돼야 될 것들이지 어떻게든지 배를 건지도록 모금운동하고 그 기술이 있는 회사를 우리가 찾고 그 회사들이 자발적으로 하면 비용이 쌉니다. 좋은 마음으로 해주기 시작하면 민중운동하면 싸게 반드시 공헌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광고가 어딥니까? 세계적인 명성이 날 테니까 이 운동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달리 세월호의 아픔을 잊게 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건지기부터 하자. 그 돈 모으자. 대구 같은 질 나쁜 놈들만 사는 동네에서 시작하자. 네, 저도 이제 더 여쭤보고 싶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약속대로 오늘 이 자리는 제가 혼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뭐 짜맞춰서 진행하는 자리가 아니고 여러분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이야기 마당으로 이제 꾸미려고 하면서 여러분께서 좀 격의 없이 질문을 하시거나 뭐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차 선생님께서 거기에서 이제 답변을 하시거나 또 대화를 하시거나 뭐 흥이 나면 뭐 노래를 하시거나 하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음 좀뭐 허심탄회하게 질문하시네. 예, 고맙습니다. 마이크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커다랗게 말씀하세요. 다행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한겨레 신문에서 최형국 선생님 뵙고 나서 첫눈에 반해서 늙어도 이렇게 기운 받습니다. 제 이상형이랑 너무 닮으셔가지고 제가 좀 늦게 결혼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너무 반갑고요. 나중에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선생님보다 약간 그러니까 중간 정도로 살은 이제 부록을 약간 넘겼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제 제가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될지 그거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아서 우울증이 약간 예, 있거든요. 예. 하고 싶은 건 많은 것 같은데 뭘 해야 될지 고민도 되고 그리고 나라도 막 지금 엉망진창이다 보니까 제가 과연 뭘 해야 될까 아직까지 그 고민을 하느라고 아직까지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진짜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내가 알아들었을 자신은 좀 없지만 저도 선생님처럼 능력이 없는데 뭘 왜 해야 되노 하는 걸 했거든요. 근데 이 질문의식이 상당히 잘못된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첫째, 자기를 지멋대로 능력 있니 없니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내가 잘못 배웠고 잘못 훈련된 거다. 누가 꼭 그렇게 요구한 것도 아닌데 요런 거야말로 독재가 자기한테 복종하게 하려고 자기가 능력 없다라는 생각을 쉽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뭘 잘 열심히 안 하는 거를 지 탓만이 아니다. 능력 없다라는 건 내가 못 나가지고 능력 없단 말하고는 다르거든요. 능력 없다가 뭘 못 배웠고 기회가 없었고 뭐가 주어지질 않았고 등등 뭔가 살짝 자기 책임은 합리화시키는 측면이 있는 게 내가 아무 능력이 없다라는 아주 반성적인 그 어투 자기한테 벌써 합리화하느라고 사기거는 속이는 짓이거든. 그거부터 좀 안 해야 됩니다. 또 뭐 할고 그냥 살면 되지 뭐 할 거는 또 뭐예요. 이것도 다 훈련된 거거든. 마치 삶에 무슨 하느님이 창조한 생명인데 우리가 다 목적이 있다라고 그거 아니면 바보라고 생각하고 이건 진심입니다. 저는 우리 학과 아들한테 진로 학습 뭐 고3 고2 되면 난리가 납니다. 뭐라고 그때마다 선생님들한테 갑니다. 나는 지금도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를 내가 모른다. 만약 젊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나라도 알면 지금의 나보다도 나은 사람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확실히 좀 알기만 하면 비슷하게라도. 따라서 뭘 할 거보다는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가 나는 지금도 모릅니다. 나는 살아있으면 그만이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를 진짜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100가지 1000가지 보는 것마다 다 하고 싶은 아가 돼가지고 뭘 꼭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해야 할 만한 거를 좋아해야 그게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되지. 안 그러면 금방 안 바뀌거든요. 뭔가 마음속에서 저건 해야지 싶은 거, 그걸 하고 싶어 하는 거. 그걸 내가 모르겠는 겁니다. 가령 누가 강연해달라 그러서 눈치가 그쪽이 좀 넉넉한 동네가 그렇고 잘난 동네 같으면 무조건 안 한다 같은 거는 내가 쉽게 압니다. 그런 거. 대구에 있는 노무현 재단 이런 엉뚱하게 있을 것 같지 않은 게 있다 그러면 가죠. 그건 뭐 당장 가지고 쉽게. 이런 건 쉽게 합니다. 이런 정도로 명백하지 않은 거에 가면 그만 뭘 내가 하고 싶은지를 몰라요. 난 이게 사람들의 보통일 것 같습니다. 하고 싶다라는 건 끊임없이 많지만 끊임없이 바뀌어. 해야 할 것 같은 거를 하고 싶어 하면 그게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우리 김성수 선생님 몰려가지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김천 거름가에 농사 지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농사 지으신 것이 대구 사범학교 생긴 사람이 책이나 읽고 똑똑한 체 하기 바쁘지 언제 농사 지어 봅니까? 예. 그거 하셔서 그게 해야 할 것 같은 거를 점점 터득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더구나 우리나라가 제일 어두운 포도 농사의 전문가가 되신 겁니다. 김 선생님한테는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960년대부터 포도 종자 들여오고 포도 기술 들여올라가 상당히 돈을 많이 썼더랬습니다. 그때 국회 그 농수산 분과위원장 시켜가지고 이영진인가 그 충청도 국회의원 시켜가지고 그래서 대전 중심으로 해서 포도 종자도 불란서에서 들여오고 여러 가지로 연락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포도 농사가 상당히 어려운 걸 알았습니다. 또 순종을 들이오면 순종을 넓게 다 있어야지 잡종이 안 일어나지. 잘못하면 금방 잡종이 일어납니다. 그 포도 나무를 자꾸 순종화 시키려면 열매는 좋아집니다. 잡종이 되면. 그 다음 세대가 문제죠. 이러저러한 거를 김 선생님께서는 전부 다 포도 나무 키우기에 성공하셔서 옆집에 다 가르쳐주고 장목반 다 하셔서 그 다음에 포도주까지 성공을 하신 겁니다. 그만하고 또 훨씬 더 공부하셔야죠. 하셔서 더 우리가 아마 결국은 머루술로 가지고 세계적인 술을 만들어낼 때 아마 우리들의 포도주가 제일 성공할 겁니다. 분명히 우리나라 머루가 제일 맛있습니다. 일본 머루, 중국 머루보다 우리나라 머루가 훨씬 더 맛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정말 해야 할 것 같은 거를 하기 좋아하는 거. 그것도 농사처럼 키우는 것 쪽이 되면 더 좋죠. 미술, 공예, 공작, 조각처럼 뭔가 형상화해 가는 것도 좋죠. 아까도 말씀 나온 것 중에서 정말 대갈박 가지고 하고 머리만 가지고 하는 시 쓰는 것과 소설 쓰는 사람들은 늘 잘 쓰지 못합니다. 춤추거나 몸으로 하는 춤추거나 노래하거나 연극을 하거나 그림 그리거나 하는 이건 머리만 가지고 아니고 반드시 몸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림까지도 서예까지도 몸 가지고 해야만 됩니다. 같은 예술도 몸 가지고 하는 예술, 몸이 익어서 몸속에서 하는 사람들은 병신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 사람들은 남보다는 월등 뛰어나게 잘합니다. 불행하게 몸이 상하더라도 뭔가 남습니다. 그런데 시쓰고 소설 쓴 머리로만 하는 지식인들은 예술의 경지조차도 잘했다 못했다 엉망진창으로 전혀 몸이 따르지 않은 거는 따라서 몸으로 하는 일,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 중에서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든든하고 늙습니다. 농사는 그야말로 몸으로 하는 거거든요. 키울 분들은 몸으로 하는 거니까. 몸으로 안 쓰고 하는 거는 별로 효과가 좀 적습니다. 특히 나이가 부록이 넘어가고 하면 몸도 말 안 듣기 시작합니다. 힘들수록 힘들기 때문에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튼튼합니다. 좀 어려워야 재밌고 등산이 어렵지 않으면 누가 등산합니까? 걷는 거 사람들 재미없어 하는 게 별로 힘이 안 들거든. 등산은 힘이 드니까 시원해가지고 야호 소리도 지르고 하는 거 아닙니까? 몸으로 하는 좀 힘드는 걸 하시면 상당히 뭐든지 공예든 뭐든 몸으로 하는 거. 노래도 분명히 몸으로 하는 겁니다. 예. 머리박으로 하는 것만은 해가지고는 별로 덕보기 어렵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발 그 생각은 제가 철학과 나와서 제일 그건 압니다. 철학과 들어가면 쩍하면 그따구 소리 합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나? 지랄하네 개새끼들. 내가 꼭 그때 학생 때도 욕합니다. 쩍하면 그따구 소리 딴 놈도 하고 철학과 선생도 심지어 그따구로 말을 해요. 너가 그런 거 모르지?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 이런 바보 같은 놈들. 야 미안하다. 네가 있는 걸 모르고 이렇게 나쁜 말 써서 미안하다. 와 큰일 났다. 네가 있는 데서 이렇게 막 할배가 말 막 해가지고 대단히 미안하다. 바보 같은 건 남한테 하는 건 아니야. 저한테도 하는 거 아니야. 미안하다. 아이 고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야 너한테 사과 단단히 해야겠다. 야 바보 같은 그런 말 배우지 말해. 바보란 말도 원래는 밥만 먹을 줄 알고 아무 일도 안 하려고 하는 놈이란 뜻의 말이니까 상당히 곤란한 말이야. 바보라는 게 밥보라는 소리거든요. 이게 나갈로 필리핀 가도요 보보입니다. 우리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들도 밥만 처먹고 일을 안 하는 따갈로그로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쌀 때문에 같이 언어도 이어져 있습니다. 쌀 가지고 필리핀으로 간 패들이나 쌀 가지고 중국을 통해 가지고 이리까지 온 우리나 바보란 말에서 바보니까 네, 밥만 먹고 일은 안 하려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 다른 분도 정말 이 말이 정답은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정답입니다. 몸이 할 수 있는 일. 제발 내가 뭘 하고 살고 내버리시오. 그게 잘못 훈련된 겁니다. 지적인 채 하고 자기 속이는 겁니다. 전혀 반지적입니다. 뭐라긴 뭐라 숨쉬 들으셨다 내셨다 해도 삶은 삶입니다. 자기 긍정부터 시작하죠. 내가 어디가 어때서? 내가 우울증 고립이었나? 내가 우울할 틈이 어딨노? 신나게 몸이 살면 됩니다. 농사 짓든지 등산을 하든지 노래를 하든지 몸까지 함께 하는 일. 정말 의사 양반들 여기 계시거든. 우울증 약 주려고 그러지 말고 몸 놀리는 걸 어떻게든지 한 번씩 만드십시오. 그러면 우울증 약 별로 필요 없을 겁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중3 아들을 데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요. 한겨레 인터뷰 보고 저도 앞서 이야기하신 분처럼 선생님께 반해서 양사람의 한 달음에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대구에 찾아주신다고 해서 며칠 전부터 설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석했으면 하고 바랐지만 약간 좀 저 역시도 약간 속상한 면이 있습니다. 아니요, 나는 사실 많이 올까봐 좀. 다름이 아니고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이제 사교육이 몸담고 있는 지 20년째고요. 뭐를? 학교? 사교육이요. 학원 선생님. 학원, 예. 네. 그러면서도 이제 제 아이는 그런데 너무 이제 막 내돌리기 싫어서 그냥 좀 나름 자기의 생각을 좀 존중하면서 키우고 있는데, 예를 들어 국정원 집회나 아니면 천안함 프로젝트 영화나 다이빙벨 영화나 이런 데를 제가 참석하면서 데리고 다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설득시키기 어려워서 10,000원에 매수해서 같이 이렇게 동석해 있는데, 아이를 키우는데 학원보다 이런 강연이나 조금 이제 각도가 다른 영화나 이런데 제가 이제 조금 욕심을 내어서 데리고 다니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두고 기다리면서 잘 크리라 믿고 뒤에서 바라만 봐야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선생님께서 귀한 말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말 자주분 나이를 봐도 그렇고 연세도 아실 만큼 충분히 아실 텐데, 이런 게 전부 다 조금씩 가졌어야 될 자기 자신감을 어릴 때부터 하도, 지금 물어보신 분의 부모님들, 물어보신 분의 선생님들, 물어보신 분의 친구들이 꼭 우리는 자기를 좀 무시하고 자기를 경시하는 말에는 귀를 기울이고 자기를 정말 돌봐주고 아껴주는 말에는 무심해져 버립니다. 지금 질문은 분명히 그런 영향이 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이미 지금 학원에 선생님을 하고 계시고 여러 사람한테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거 끊는데 내가 켜놨구나. 어느 틈에 끈다는 게 이미 어느 틈에 바보같이 켜놨어. 좀 꺼주이소. 아 참. 왜냐하면요, 영화보다는 연극 보러 가시는 것이 아이가 조금 더 몸을 쓰는 걸 보는 거죠. 영화는 훨씬 가상이죠. 또 음악회 가는 것이 또 몸을 쓰는 거죠. 이런 데 오시기보다는 뭐 심거나 뭐 잡거나 고기를 잡든 메뚜기를 잡든 몸 쓰면서 생각할 거지 쪽으로 자기 아이를 같이 하셔야지. 지금 물으신 분부터가 몸 쓰면서 깨우치는 일에서 거리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산보하고 등산하고 고기 잡으러 가고, 예, 농사 짓고 뭔가 키우고 이 봄날에 씨 심고 감자 심고 파 심고 뭐든지 몸으로 하면서 지 스스로 깨닫도록 해야지. 어머니가 되셔가지고 아들의 내비게이션 되려는 마음, 이 마음 하나만 좀 누르고 피하실 줄만 알아도 현명하시다고 저는 고맙다 하겠습니다. 제발 자녀들의 내비게이션 하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절대로 남의 내비게이션 아니라는 생각은 조금은 하실 수 있어야지 자식한테도 안 그러죠. 우리 모두는 아무리 선생하고 있어도
직업이 선생이지 내비게이션 못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이렇다 할 뿐이지 내비게이션까지 하려고 생각부터 내버리십시오.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사람이 변했는데 그 내비게이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인공위성에서 내비게이션 오는 정도로 그 장치구에서 겨우 그것도 알아만 가면 근처에 가면 엉망이 되는데 어느 내비게이션 직업 가까이 가보십시오. 엉망이 됩니다. 내 자녀의 실제에 가면 그는 당황합니다. 엄마 말 듣고 아버지 말 듣고 선생 말 들었다가는 지가 생각하고 지가 결정할 줄 아는 것부터가 바로 하실 일인데 그건 내비게이션 아니고 내가 그거 물러날 줄 알아야 됩니다. 책 좀 읽길 바라는 것도 읽어라 하면 안 읽습니다. 이 새끼야 일해 나 뭔 데만 많아나 보고 그렇게 하고 일 자꾸 시켜보십시오. 죽으라고 책일났다. 조금씩. 예. 스스로 모든 부모는 자식의 내비게이션 포기하기. 그리고 기대만 해주기. 제발 기대하기. 이게 어려운 말로 들리실 겁니다. 이런 말들 안 들으셨으니까. 부모는 자식을 잘 가르친다. 맞습니다. 도덕 감정은 가르쳐야 됩니다. 내비게이션 아닙니다. 도덕 감정은 아버지도 못 가르칩니다. 엄마가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엄마들 자녀들한테 공감과 도덕감을 안 가르칩니다. 외래 이기주의만 계속 가르치고 계십니다. 지금 질문하신 선생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의 형태도 바로 이기주의적인 질문이라는 걸 생각 안 하십니까? 그 질문 의식이 얼마나 이기적인 질문입니까? 위성가를 안 위하고 내가 내 노릇 잘하려고만 묻는 소리로 들리거든요. 이거 참 어렵습니다. 이게 철학가 나와가지고 말 고약하게 할 줄 아는 재주는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전혀 정말 생각 다시 하십시오. 이런 유식한 말이 외래 독이 됩니다. 내가 자꾸 농약이라 그럽니다. 본인 스스로 더 순박하고 정말 좀 제발 그럴싸하게 생각지 마시고 멍청한 그냥 이웃의 내 새끼의 내 엄마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그거부터 시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할 일은 자식들한테 도덕감정 이외에는 더 이상 쉽게 요구하거나 쉽게 말 안 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겁니다. 그들서 지금 정보 던집니다. 정말 돌도 안 지난 놈이 그림 가지고 스마트폰 누르는 거 텔레비전에 막 지나가대요. 전혀 길도 못 끼는 놈이 막 누르면서 말 되게 눌러요. 어느 틈에 그걸 보고.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옆에 있는 아들내미 중대만 물어볼 얘기 많습니다. 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노? 가 말 듣기 바쁩니다. 한번 관계를 바꿔보십시오. 가한테 배우도록 마음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걱정 다 없습니다. 이거 전달 안 될 것 같은데. 예, 잘하셨어.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남자. 예? 말씀하시죠. 예, 선생님. 예? 백수가 과로사 한다는 말이 있는데 과로사 안 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백수 가로사 할 수밖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 군데 돌아다니게 할 거 아닙니까? 그거 좀 과로사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백수 숫자도 줄지. 백수를 줄이는 방법, 백수가 과로사 빨리빨리 하기. 지금 외국 노동자까지 쓰고 있는 판에 백수 과로사 걱정할 틈 없습니다. 제발 과로사 좀 많이 하기 바랍니다. 예,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예. 우선 제 소개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저는 대구 지하철 노동조합에 있습니다. 예. 혹시 듣거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2003년도 2.28 참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지하철에 제가 해고자가 있습니다. 아이고, 예. 그동안에 이제 여러 언론이나
뭐 유튜브를 통해서 선생님 동영상도 보고 공부도 좀 했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참 많습니다만 다른 분들도 질문을 해야 되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해고된 지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어떤 토양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저는 잘 몰라도 대충 압니다. 지금 사실 제가 여기 오기도 참 시간을 좀 내기 어려웠습니다. 5시부터 지금 대비에도 7시 집회가 있습니다. 제가 선전을 하고 잠시 시간을 내서 좀 왔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세월호 말씀하셨고 정운현 선생님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는 조금 강도 높은 그러니까 좀 고민이 좀 있는 그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천안함 사건을 아실 테고 세월호 잘 아실 테고 정말 이 나라가 정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구가 정말 어떻게 이런 현상들을 가장 잘 반영해주는 가장 이 정부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대구에 살고 있지만 우리 지하철이 전국에 다 있습니다. 지하철 태우자들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대구에서 서울로 가면 정말 그 첫바람 데서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좀 이렇게 저를 좀 높게 봐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이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 나라가 이 비정상인 이런 나라가 왜 이렇게 계속 이명박부터 이 세월뿐만 아니라 사자방이라고 하실 겁니다.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이라고 이런 부패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만연하고 너무나 비정상적인 국가지. 저는 선생님 주변에서 일어나는 걸 예로 들은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비정상적인 이런 나라 이것이 저는 근본적으로 생각이 뭐냐면 아까 정운현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생각은 뭐냐면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게 아니냐. 그 정운현 선생님 책에도 보면 친일파는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친일파가 너무나 많이 설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지점이 맞다면 이 대한민국의 그 친일파들이 득실거리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젊은 청춘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듣고 싶은데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꼭 전해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희가 어땠으면 좋겠는가, 내가 어땠으면 좋겠는가, 내가 어떻게 했으면 저희조차도 까딱하면 이기적인 냄새 나는 질문 형식이거든요. 친일파까지만요 사실입니다. 바로 친일파보다 김기정이가 하는 그 못된 놈이 우리의 전령도 되는 놈은 칼질 좀 했다고 미국 성조기 들고 다니는 친미 이 개걸레 같은 놈들도 하나가뜩입니다. 친일이 키워낸 친미겠죠. 나라면 성조기 들고 다니는 놈, 그 놈이 더 걱정입니다. 물론 지금 아베 같은 놈이 설쳐서 하면 친일은 여전히 문제입니다. 아베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선생님은? 해방된 공간에 9월 며칠 날 조선은 결코 독립 못한다. 단결도 못한다. 우리가 세뇌해 놨기 때문에 그 말한 마지막 총독놈이 아베의 친할배입니다. 기시노부스케라는 그 악질 같은 패전 만주국 팀장을 한 인간이 일본 수상을 지내 처먹는데 그 인간이 박정희로 하여금 좌익프락치로 들어가라고 지령한 것을 박정희가 실천합니다. 변절을 했다는 설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설에 따르면 망한 나라에 프락치로 들어가라는 소리를 따를 거냐 말 거냐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친일관계나 친미관계, 창피한 친미관계입니다. 사드는 우리만을 방어하기 위한 게 아니라 중국까지 노린다고 해서 진짜 이제 난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원자탄 얻어맞을 짓을 우리 보고 하라는 겁니다. 강정마을에 우리의 국방 해군이 아니고 중국을 자극할 수도 있는 최전진 미 극동 해군의 기지로 될 수밖에 없었게 뻔해가지고 우리 처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는 말은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력 시위, 그것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끼리 정말 포괄적인 이 알력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까를 연구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남북 화해를 통해 가지고 적어도 우리끼리는 안 쳐주기는 동족 상장을 또다시 반복은 안 하는 길이 뭘까 쪽으로 구체적으로 될 겁니다. 그럼 정치가들만 그 책임이 있습니까? 동족 상장으로 몰고 하는 정치가 정부를 때려 죽인다고 우리가 분노할 줄 알면 감히 그 짓 하겠습니까? 분노하지 않는 걸 믿고 그 짓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꼭 표현하자면 이미 우리들부터가 썩어가지고 폭동이나 하지, 혁명은 걸러버린 민중이 돼 있는 우리 아닙니까? 선생님이 십몇 년을 지금 실업자 해도 옆에서 진심으로 공감하고 선생님 직장이라도 알아봐두고 하루하루 사는 거라도 힘이 되어주고 외롭지라도 않게 의견이라도 하는 사람, 과연 선생님은 얼마나 그런 사람을 알고 계시고 같이 지내고 계시는지. 정치가 썩었다고 하기에는 나는 우리 민주인이 나는 썩었다고까지 얘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해방 후 70년 동안도 엉망이었고 일제 40년 50년도 엉망이었고 조선조도 엉망이었고, 그러고도 아직도 모자라가지고 김정희 같은 놈이 못난 짓 하자마자 성조기 들고 다니고, 이게 우리입니다. 대학 가는 놈이, 대학에 강단에 있다는 놈이 김정희 같은 놈 지잘난 체 하려고 남의 나라 전령으로 있는 대사를 칼질하는 그런 개자식을, 그걸 또 마음속에서는 고소하다라고 하는 사람 쎄밀었습니다. 이게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그걸 고소해야. 만약 그 자가 약소국가 대사 찔렀으면 우리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 일하러 나간 사람, 여행한 사람 다 맞아 죽습니다. 마침 강국 미국 대사를 찔렀길래 망정이지. 미친놈 아니요. 전쟁 중에도 대사는 안 건드리고 대사관 안 건드리는 겁니다. 내 쪽에 전령이기도 한 겁니다. 개새끼 저 뜰라고 개놈의 새끼요. 그걸 개놈의 새끼라고 욕 한번, 친미 개새끼들 말고는 욕 한번 오게 하는 지식인이 없는 나라. 이게 민중이 썩었지 뭡니까? 이건 민중이 썩은 겁니다. 대학에서 강단에서 서서 10년씩이나 강의하는 놈이 어디다 대고 이 새끼 저 하나 이름 내려고. 개놈의 새끼지. 진짜 개놈의 새끼. 너한테 자꾸 나쁜 욕 가르쳐서 내 큰일 났다. 선생님만 해도 김주희가 속 시원하다고 느낀 사람 아니요? 네. 예, 정말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무식한 사람이 한 게 아니고 배운 놈이 그 짓을 한 겁니다. 안돼 때려 죽인 건 운영기사라 하니까 그 사람이 생각 못해서 나쁜 놈들의 증거인멸을 해준 걸 모르고 그 사람 죽인 권영은 지금도 살아있나? 가도 죽었나? 안둥이 같은 놈은 끝까지 살려놔서 불안에 떨게 해야 됩니다. 그 한패거리들이. 이런 무지한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남의 증거인멸해주는. 곽영주 죽여주고 김기중이 같은 놈 똑같은 겁니다. 이제는 한미 군사 동맹에 관해서 비판을 정상적으로 해야 될 때가 됐는데 전시작전까지 마음대로 연기하고, 그런 새끼 때문에 그 말하면 종북주의자고 뻘갱이 대놓게 딱 그 새끼가 만든 거예요. 그놈이야말로 반통일 세력이요. 개놈의 새끼. 개는 그놈보다 낫소. 배우지도 않았으니까. 배워가지고 그 짓하고. 우리가 배우는 게 맨 김일주의 같은 거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마 상당히 김일주의 같은 길로 가고 있고 배우고 있을 겁니다. 정말 좀 생각해야 됩니다. 선생님 물어본 데는 부족하겠지만 난 선생님 질문에 선생님에 대해서 대단히 의심이 갑니다. 십몇 년씩이나 하면서 몇 명의 동지나 있습니까?
몇 명이나 선생님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술만 빠져지고 돈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선생님이 너무 잘난 척하는 거 아닌지 좀 생각하십시오. 김희중 씨처럼 잘난 척하면 아무도 같이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예. 나는 저런 사람도 걱정입니다. 10몇 년씩 실업자 하고 다니면서 식구는 뭐가 됐겠습니까? 아이들은 뭐가 됐겠고, 어떻게 정말 아버지를 믿을까? 저 멀쩡한 양반이 자기 세력을 키울 줄도 모르고 현실에서 또 잘하시고 계시기만 바랍니다. 물론 이 말 하면서. 참고로 이제 실업자 아니고 노동조합에 지금 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마이크 넘겨주세요. 중고등학교 이사장 선생님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내가 아는 분 같은데. 잘 아는 사람 같은데. 네. 예. 내가 눈이 안 좋습니다. 예,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예, 있어요. 예, 예. 네, 말씀드립니다. 중고등학교 이사장 선생님이신데, 예. 제가 이제 초등학교에 대해 가지고 좀 한 말씀 예, 예. 물어보려고 하는데, 예. 제가 여기 봉덕 초등학교 앞을 지나다가 보니까 착하고 올바르게 사는 어린이라고 크게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예. 그래서 초등학생이 착하게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철학과를 나오셨으니까 특히 철학적으로 또 이데올로기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뭘로? 착하게 산다는 것. 고다 저거로? 착하고 올바른 네. 올바르게 사는 어린이라고. 예, 그걸 저거로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아, 예. 제가 철학과 출신이시니까 예. 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예, 예.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이고 그 하냐 하는 걸 좀 묻고 싶고요. 예. 그리고 행동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행동으로 나서야 하는데 선생님이 앞장을 써가지고 옛날에는 왜 유생들이 그 만인소라고 하고 해가지고 이 궁궐 앞에서 다들 농성을 하면서 요구사항들을 올리고 했었는데 지금 선생님이 좀 앞장서서 그 깃발을 좀 잡으실 수는 없으신가요? 뭐 없을 거 없죠, 그까지. 예. 그런데 아까 그 초등학교 그런 그 프랑카드 문제나 현실 문제 여러 가지 그 일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먼저 선생님 말씀드리고 싶은데 생략을 했는데요. 저는 세월호 사건이든 천안함 사건이건 대구 저 지하철에 불타 죽고 한 참극이든 그래서 노동운동 일어난 거든 실상 사실은 뉴스 잘 안 보고 신문 잘 안 보니까 말로 잘 안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누가 말 안 해주면 모릅니다. 그보다 더한 일이 나도 모릅니다. 잘 안 보니까. 지금 말씀도 그래요. 그런 그 구호적인 거 그런 거는 참 첫째 내가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구호는 힘 있는 자들이 속이려고 하는 것이 구호니까 아무리 좋은 말도 그건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그 힘 있는 자라는 거는 돈과 권력만이 아니고 유명한 거 지식 있는 것도 힘 있는 자입니다. 그 어린 아들한테 착하고 올바르게 살자라는 게 참 이 올바르게라는 게 참 옳고 바르게가 합쳐져 있네요. 옳게와 바르게는 딴 말인데 오른쪽 바른쪽이 같습니다. 그죠? 같은 걸 한 말은 오른쪽이라고 그러고 한 말은 바른쪽이라고 합니다. 옳다는 말하고 바르다는 말하고가 딴 말입니다. 근데 분명히 뜻이 같습니다. 여러분 듣도 보도 못했지만 저는 가설이 동족과 이족의 한 갈래기가 동족이 되도록까지 따로 떨어져 살다가 이 사람들이 그물까지 짤 줄 알게 돼가지고 활도 있지만 활이 못 쓰는 우림지대에서 활줄 가지고 그물까지 발명한 패들이 기어코는 이족 전체를 통일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말에는 위선 똑같은 뜻을 가진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또 같은 말이 두 가지 뜻을 갖는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말이. 그런 현상을 지금부터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단음절 단어의 첫째 말씀. 옳다 박다가
발음들 다 하니까 올박이. 바르다는 말은 아마 박에서 왔습니다. 박다에서 왔을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딴 말인데 같은 뜻이거든요. 그걸 한꺼번에 착하고 올바르게 살자라고 했다면 그 상당히 그 사람들도 말도 희한하게 또 갖다 붙였네요. 흔히 우리가 올바르단 말 잘 쓰죠. 오른쪽과 바른 쪽만 분명히 딴 말인데 두 거 합쳐가지고 한 말로 씁니다. 같은 말 두 번씩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올바르다는 말이든 옳다는 말이든 바르다는 말이든 지배자가 바라는 대로가 옳은 거고 바른 거지 지배자가 싫어하는 데는 옳거나 바른 게 없습니다. 지배자가 퍼뜨린 말입니다. 민중들은 거기에 딸기 위해서 쓰는 말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국가 질서, 사회 질서, 힘 있는 자들이 바라는 대로 순응할 줄 아는 것이 제일 좋다라는 말일 겁니다. 이건 철학 공부 안 해도 알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나처럼 이렇게 힘의 구조로 파악하려면 철학가 좀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학과나 정치학과만 해도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들이 아는 모든 지식은 종교란 이름으로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진리의 이름으로 있고 학문이란 이름이 있는 모든 지식부터가 힘 있는 자들이 선호하는 지식만 남지 힘 있는 자들이 혐오하거나 거절하는 것은 우리한테 전달 안 됩니다. 우리 아는 것 전부가 기본적으로 그러합니다. 따라서 힘 있는 자들한테 순응적으로 사는 것이 현실이고 세속입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놈들은 사기꾼들입니다. 옳다 바르다부터가 힘 있는 자들의 바라는 거기 때문에 사기꾼들인 겁니다. 옳다의 뜻대로라면 그럼 과연 옳은 게 없겠습니까? 바른 게 없겠습니까?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옳은 길이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만이 바른 길입니다. 그 이외에 딴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갑을 끼니까 이런 데 오는 것부터가 여러분 80 넘으니까 실실 맞아 죽을 자리 찾으러 다니는 인간입니다. 그것도 급하지 않고 재미로라도 이렇게 말해야지 비극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아마 그 질문에는 상당히 정말 그 순수한 질문으로 정말 어린 사람들한테 저 말이 어떤 말로 들릴까 라는 게 걱정도 되시고 선생이 돼서 어른이 돼서 애들한테 저런 말을 해도 정말 괜찮은 말일까 걱정이 되겠죠. 그냥 굴욕적인 순종만 하라는 말로 되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까지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느껴집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아이들은 아무리 그렇게 요구해도 일단은 그꼴로 떨어지지만 그러기 때문에 뚫고 나갈 힘이 생깁니다. 이거는 생명이 가지고 있는 기적이라고 봅니다. 똑똑지 못한 어린 애들까지도 뭔가 이거 좀 딴 말도 있는 것 같이 보면서 무심하다가도 가끔가다 이럴 겁니다. 우리가 착한데 우리가 올바른데 뭐 때문에 또 저거 써놔 좀 말 안 듣는 정도 가지고 착하나 애들도 생각합니다. 너무 그런 면에서 썩을까봐는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들 어른이 돼가지고 그걸 아무렇지 않게 보고 넘어가는 거 이거는 우리가 썩게 됩니다. 우리들이 썩지 않기 위해서는 선생님처럼 문제가 있다고 느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 있는 말입니다. 분명히 문제 있는 말입니다. 흡족하지 않으시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물어봐 주셔서. 네, 2시간이 이제 다 돼가는데요. 이게 한 분 정도 더 질문이 계시면 예. 고맙습니다. 방송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얘기를 시작하실 때
우리 시대가 한 300년 정도에서 정치적인 가치를 높게 두는 시대로 바뀌었다고 한탄을 섞어서 하신 것 같습니다. 정책이나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부분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제가 관심을 두고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이 그냥 바로 느끼는 느낌으로는 내가 함정에 빠져 있구나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로는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금 우선적으로 두고 우리 사회가 급박하게 좀 해야 될 게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 쉽게 대답해서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은데요. 함께 살자. 혼자는 못 산다. 가장 단순하게 함께 살자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시다. 논어 딱 꺼내면 배우는 즐거움이 나옵니다. 예. 배우고 익히면 얼마나 즐거우냐. 배우는 게 제일의 가치입니다. 논어 경우에. 공자가 마치 무슨 정치학자인 것처럼 대국주의자인 것처럼 그따구 수작한 거는 사마천이 등등의 그들의 한나라를 위해서 한 정말 사기입니다. 그냥 공자는 교육 철학자가 아니고 그냥 철학적이 바라서 그 사람이 배운다는 건 책에서 배운다는 게 아닙니다. 자연에서 배우고 사람들한테서 배우고 살아가면서 배우고 정말 배우고 질문하고 사실은 질문하고입니다. 그럼 질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정치적 가치보다는 질문하는 그 정신이 제일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핵심에는 물어보는 거, 호기심 갖는 거, 관심 갖는 거,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관심들. 그건 아주 틀림없죠. 또 불경도 열면 딱 누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벌써 묻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성경도 열면 탄생이 생기고 거기 쫙 나오지만 사복음서로 조금만 가면 길 가고 말씀 가고 그쪽으로 가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사실은 지금 이 말은 대답하게 한 말이고 정말 우리 평범하고 꿀렁한 일들 그거를 즐거워하면서 그걸 정말 두텁게 느끼면서 하루하루의 일상의 찰나찰나를 소중하게 하는 그 마음이 저도 어리고 젊을 때는 없었습니다. 나이 먹어가면서 이렇게 된 거지. 아주 성질도 고약하고 성미가 급하고 마치 위인이 아닌 놈이 왜 살아있는지 위인 아닌 놈도 다 그것도 다 쳐죽여야 된다고 하지. 하도 이성만이가 고약하길래. 위인까지 못되더라도 이성만이 같은 놈 밑에서 이따로 그냥 사는 놈들이 어딨노 싶어가지고 아주 고약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 그냥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의 일상을 소중하게 하는 가치들 그게 중요하지. 정치는 거기다 대면 부분의 부분이고 정치보다 경제가 더 중요하죠. 또 경제보다는 당장 내 뭔가 할 일이 더 중요하죠. 전부 다 헛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 가라 어쩌고 저쩌고 나하고 별로 상관도 없어요. 가라 뭐 연명이 걸리거나 말거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게 사진에 좀 나오게 달아가지고 이광효 같은 그런 독재자 새끼 초장에 쭉 쫓아가는 저게 사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근사한 것처럼 그런 계산된 행동이나 많이 하는 거 그 관심 내가 가서 뭘 할게. 세상은 그런 놈들이 큰 소리 치고 이왕 사는 건데 그들이 그 짓을 할 수 없도록 내가 만들어야지. 끊임없이 그 자리로 향해서 가는 놈들 쇠 밀었는데 그러고 쉽지 않게 돼야지. 이미 일어난 일에 장구항하고 따라다닐 일은 없습니다. 신문 안 보고 텔레비 안 보고 해도 뭐 저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아까 이사장 가지만 나는 이사장 같은 거 하려고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남들 이사장 하는 놈들이 국회의원 중에는 법률가보다 더 많은 직업이 이사장이랍니다. 국회의원 해쳐먹으려고 학교 이사장이 지하고 사는 겁니다. 표먹으려고. 그 아주 남 이사장이라 불리는 게 좀 사실은 싫거든요.
그런 놈하고 한패 아니거든요. 그 사실은 이사장 회의에 안 갑니다. 아예 가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부르지도 않고 의뢰에 안 가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가 제가 때문이 아니고 정말 몸으로 놀려가면서 하고 싶은 일들을 정말 쉽게 하는 그 소중하게 알게만 하면 나는 그 가치관이 제일 튼튼한 가치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정치에 관한 관심, 사회에 관한 관심 없으라는 게 아니고 그것이 가치 중요한 것일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실제로도 없는데 입에서 자꾸 그 말이 나온다. 그래야 내가 똑똑한 것 같으니까. 근데 똑똑해서 뭐합니까 그거.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데. 정말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요. 내가 똑똑해봤자. 저는 똑똑한 것 때문에는 죽을 뿐만 했지 덕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괜히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똑똑한 수작하다가 박정희한테 끌려가고 이승만한테 끌려가고 작살날 뿐만 했지. 전두환이 노태우한테 다 작살 맞을 뻔했고 지금도 그 똑똑한 게 남아서 요지를 하니까 또 못된 거죠. 이거 진짜 아닙니까?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안 똑똑해서만 이러지 뭐 할 거 아닙니까? 똑똑한 지 하느라고 이 꼴을 된 건데 이 꼴은 할 거 아닙니다. 그래도 깡표 외화분 같은 조폭 같은 광산제 주인 해가지고 지 안 망하려고 돈 주인한테 돌려줄 줄 알아서 그 실천하는 그게 나한테는 의미가 있고 여러분한테도 재미있는 거지. 요 똑똑한 소리 하는 나는 아무 재미없는 인간입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는 좀 언짢겠지만요. 똑똑한 것만은 면합시다. 그건 안 하고. 똑똑한 것 때문에 나 부르지 마세요. 네, 2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시계 보시면 알지만. 뭐, 별로 지루하지 않게 그냥 시간 간 줄 모르고 2시간이 훌쩍 지나갔네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상당히 건강하십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지금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정말 건강하시죠. 우리 최명수 선생님 앞으로도 좀 더 건강하시고, 늘 젊은이들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박수 한번